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과 같이 국제무역사 자격증을 준비하게 된 김현수입니다. 저는 현재 국제통상학과에서 무역 관련 과목을 강의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재직근로자, 즉 직장인의 무역실무 능력을 증진시키기 위한 무역 연수교육을 또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진도를 나간다기보다 여러분과 저가 스크린을 통해서 첫 대면하는 만큼 서로 간의 거리를 좁히고, 그 다음에 국제무역사 자격증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알아보고, 아울러서 국제무역사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한 가장 효율적인 방법, 즉 학습 전략에 대해서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국제무역사 자격증은 처음에 1993년도에 한국무역협회 주관으로 시행이 되는데, 그때 이름은 무역실무능력 인정시험이었죠. 그래서 현행 국제무역사라는 타이틀에 비춰서 보게 되면 다소 좀 촌스러운 이름으로 시작이 되었는데, 1999년도에 다시 현행 국제무역사라는 이름으로 개칭이 되어서 이제 시행이 되고 있죠. 그래서 국제무역사라는 자격증을 영어로 표기하게 되면 International Trade Specialist 하게 되는데, 어때요? 국제무역사를 영어로 번역하니까 굉장히 아주 멋있게 이렇게 보이죠. 그래서 뭐 속된 말로 하게 되면 좀 간지나는 그런 느낌이 들고, 또 약간 좀 오버한다는 그런 느낌도 들게 되는데, 사실 국제무역사에서 다루는 과목들이 굉장히 광범위하고 무역 전반에 대해서 다루고 있기 때문에, 국제무역사에서 출제되는 모든 과목에 대해서 그것을 전부 다 숙지를 하고 했다면은, 그리고 그것을 무역 실무에 적용할 수만 있다면 가히 인터내셔널 트레이드 스페셜리스트라는 그러한 타이틀이 붙을 만큼의 위상을 갖고 있는 자격증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국제무역사 자격증을 시행하게 된 도입 배경을 보게 되면, 무역 관련 기관에서 처음에 신입 직원을 채용을 해가지고 무역 업무를 시켜보니까 그 직원들이 전공자이든 비전공자이든 간에 대단히 이론적이고 그다음에 도시적이고 관념적인 이런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바로 무역 업무에 투입하기에는 상당히 부족하다, 그런 느낌을 가졌고, 그래서 이것을 빨리 개선시키기 위해서 하려고 보니까 기업체가 그것을 재교육시키거나 또는 어떤 유관단체에 위탁을 시켜가지고 교육을 시키거나 하려고 보니까 상당히 비용도 많이 들고 시간도 많이 들고, 그 다음에 각 기업체의 여건상 그것을 할 수 없는 상황에 있는 기업들도 많기 때문에 바로 이러한 무역 유관 기업하고 단체에서 무역협회에다가 건의를 하기를, 무역 실무를 테스트할 수 있는 그런 자격증을 하나 만들어서 그러한 자격증을 패스를 하게 되면 최소한 무역 업무를 행할 수 있는 기본적인 실력은 갖추었다는 간접적인 인증에 잣대로서 활용하는 것이 어떻겠는가 해가지고, 이러한 취지로 한국무역협회에 건의를 하였고, 무역협회에서 이것을 받아들여 가지고 시행된 것이 바로 국제무역사 자격증이 도입하게 된 배경이 되었어요. 그래서 국제무역사 자격증은 원래의 그 도입 취지는 현재 기업에 종사하고 있는 무역 업무를 맡고 있는 직원들의 무역실무 능력을 증진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도입이 되었는데, 이것이 국제무역사 자격증을 취득한 사원들, 즉 인재들의 업무 능력을 보니까 비보유 자격증을 비보유한 사람보다는 훨씬 업무 능력이 뛰어나고 그다음에 적응 능력이 탁월하더라. 그래서 이 국제무역사 자격증의 효용성이 기업체에서 이제 많이 알려지게 되었고, 그래서 기업체에서 국제무역사 자격증을 취득하도록 독려를 하게 됨으로써 이것이 상당히 그 무역에 있어서 굉장히 각광받는 자격증이 되었죠. 그래서 최초에 재직 근로자를 대상으로 했던 거에서 범위를 벗어나서 예비 무역 인력을 양성시키는 그러한 취지에서 또 이런 자격증의 활용도가 굉장히 주목을 받게 되었고, 그 다음에 기업체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국제무역 자격증을 보유한 사람들의 업무 능력이 뛰어나더라. 그래서 그것이 이제 대외적으로 상당히 많이 알려지게 되었고, 그래서 취업을 하고자 하는 대학생들이 이 국제무역 자격증에 눈길을 돌림으로써 원래의 취지와는 달리 지금은 어떤 취업에 있어서 또는 직장에서 인사 고과에 있어서 상당히 유리한 포지션을 이제 가져가기 위해서 대거 직장인과 대학생들이 응시하게 되는 이런 시험이 되어서, 그래서 각 기업체에서도 이런 자격증 취득을 독려하기 위해서 인사 고과에도 굉장히 반영을 하고, 그다음에 어떤 회사에서는 자격증을 따게 되면 자격수당을 지급하는 그런 회사도 있죠. 그래서 어쨌든 이러한 자격증 보유자의
능력이라든지 그다음에 업무의 적응력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인 평가를 받아가지고 지금은 원래의 취지와는 달리 대학생들이 취업 시에 활용을 할 수 있고 그다음에 무역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준비된 인재라는 간접적인 잣대로서의 자신을 내세우기 위한 어떤 인증서로서 바로 국제무역사 시험에 상당히 많이 응시를 하고 있죠. 자, 그러면 국제무역사의 자격증의 세부 과목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국제무역사 시험 과목을 보게 되면 크게 1교시, 2교시로 나누어져 있고요. 각 교시는 두 개의 과목으로 나눠져 있죠. 그래서 무역규범, 무역결제가 1교시에 구성이 되어 있고, 그다음에 무역계약, 무역영어가 이제 제2교시에 포함되어 있고, 그다음에 세부 과목을 보게 되면 무역규범, 그래서 대무역법, 통관 및 관세환급, 즉 관세법이 되겠죠. 그다음에 전자무역의 형태로 이루어져 있고, 그다음에 무역결제를 보게 되면 각 대금지급의 방법을 다루고 있는 대금결제, 그다음에 신용장, 외환실무로 또 구성되어 있고, 그다음에 무역계약은 무역의 가장 기본적인 것을 다루고 있는 무역계약 부분, 그다음에 운송, 보험과 같은 무역 유관 업무를 또 테스트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무역영어는 각종 국제적인 무역 관련 규칙 그리고 무역영어 그 자체를 다루고 있죠. 그래서 딱 보니까 어때요? 와, 이거 굉장히 어마어마한 과목이다. 이렇게 어려운 과목을 내가 과연 시험에 준비를 해가지고 합격할 수 있을까 하고 지레 겁을 먹게 되는데, 사실 이 전체는 무역에 대해서 전반적인 것을 아우르는 과목인 것은 맞아요. 그러나 우리 뭐였죠? 국제무역사 도입 취지가 바로 무역 실무에 적응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실무 능력을 테스트하기 위한 것이 주 취지이기 때문에 이렇게 광범위하다 하더라도 굉장히 심오하고 난해한 것들은 거의 출제가 되지 않고, 출제가 된다 하더라도 전체의 비중으로 봤을 때 한 10% 내외, 10% 내외이고 80%에서 90% 정도는 우리가 교재를 통해서 또는 강의를 통해서 충분히 숙지할 수 있는 무역 관련의 가장 기본적인 것이 나오기 때문에 미리 지레 겁먹을 필요는 없겠어요. 그리고 각각의 세부 과목의 이제 배점을 보게 되면은 먼저 이제 무역규범 40문항, 그다음에 무역결제 40문항, 그다음에 계약 40, 무역영어 40. 그래서 총 160문항으로 이루어져 있죠. 그리고 시험 방법은 사지선다 객관식 선택이 되겠고, 그다음에 통상 9시 반에서 시작을 해가지고 11시까지 해서 90분 동안 1과목을 치게 되고, 그다음에 한 20분 정도 쉬었다가 또 나머지 11시 20분부터 10시 50분 해서 90분 동안 나머지 또 2과목을 치르는 방식으로 시행이 되고 있죠. 그다음에 출제 수준을 보게 되면 무역 실무 2년 이상 경력자가 60% 득점할 수 있는 수준 이렇게 되는데, 많은 분들이 여기에 대해서 오해를 하시는 게 있는데, 그러면 무역 실무 2년 경력자만이 이 시험을 칠 수 있는가라고 생각하는데, 그건 절대 아니고, 여기서는 무역 실무 2년 이상 종사자만이 칠 수 있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 여기서 출제되는 그 수준이 바로 무역 실무를 2년 정도 한 업무 종사자가 알 수 있는 정도를 테스트한다, 그런 의미가 되겠어요. 그래서 무역 실무자가 2년 이상 근무를 하게 되면 여기서 나오는 문제를 적어도 60% 정도는 득점할 수 있는 수준의 문제를 낸다는 것이지, 바로 자격 조건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남녀노소 구분 없이 전부 다 시험을 칠 수 있다는 것이고요. 자, 그다음에 각 과목의 이제 배점을 보게 되면은 먼저 2.5점이 되겠죠. 각 과목에 보게 되면 2.5점을 하게 되면 이제 100점이 되겠고요. 100점에서 4과목이니까 이제 400점이 되겠죠. 400점. 자, 그래서 전체 1교시, 2교시가 각각 2개의 과목에서 4개의 과목을 있는데, 합격은 바로 각 과목에 꽈락이 있으면 안 돼요. 꽈락이. 그래서 무역영어든 무역계약이든 어느 한 과목에서 꽈락이 있으면 바로 탈락이고, 그럼 꽈락이 40점이 되겠어요. 그 40점에 꽈락 없이 한 교시의 평균 성적이 60점 이상이면, 즉 총 합이 평균이 60점 이상이면 합격이 되겠어요. 자, 그런 의미에서 이제 보게 되면, 그러면 각 과목의 꽈락을 보게 되면 배점 2.5점에 보게 되면 16문항이 되겠죠. 그리고 16문항 하게 되면 40점이 되겠어요. 40점. 그래서 전체의 40문항 중에서 적어도 16개 이상은 득점을 해야지만이 꽈락을 피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전체 이제 문항수에서 보게 되면은
96문항, 그죠? 96문항, 총 160문항, 160문항에서 96문항을 득점을 하게 되면은 바로 이제 평균 60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정리해서 말씀드리게 되면 각 과목에, 각 시험 과목의 배점은 2.5점이 되겠고, 그래서 이제 100점이 되겠고, 총 4과목이 되니까 총점은 400점이 되겠고, 그 다음에 꽈락의 기준점은 각 과목에서 16문항이 되겠어요. 그래서 그러면 40점 이하가 되면 이제 꽈락이 돼가지고 탈락이 되는 것이고, 따라서 꽈락을 피하기 위해서는 40문항 중에서 적어도 16문항 이상은 맞춰줘야 되겠어요. 그래야 꽈락을 피하고, 그 다음에 160문항 중에서 96문항은 맞춰주셔야지만이 바로 평균 60점 이상으로 합격을 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이 되겠어요. 자, 그러면은 전체적인 과목을 보게 되면 무지하게 어려워 보이는 것 같지만은, 그리고 뭐 무역의 뭐 비전공자라든지 무역을 처음 대하는 사람 같으면은 굉장히 어려워 보이지만, 사실 다 어려운 것은 아니고, 실제 이 공부를 진행을 하다 보면은 뭔가 자기하고 딱 맞는, 궁합이 맞는 말랑말랑한 그런 과목이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어려운 것 같지만, 왠지 자기는 이런 무역 결제 부분이 좀 땡긴다. 왠지 나는 무역 영어가 좀 쉽네. 왠지 나는 무역 규범이 좀 흥미롭고 아주 이해가 참 잘 되네. 그래가지고 굉장히 흥미있는 과목이 나오게 돼 있어요. 바보가 아닌다면은 한두 개 과목은 그런 게 딱 나오게 돼 있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자신이 흥미가 있고 재밌고 이해가 잘 된다 하는 것은 바로 집중적으로 공략을 해가지고 평균점을 확 끌어올리고, 그 다음에 자신이 좀 부족하다고 생각되는 그런 과목에 대해서는 꽈락을 피하지 않는, 꽈락을 면하는 그러한 그 학습 전략을 잘 선택을 해야 되겠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 국제무역사 자격증 시험을 대비하는 학생들의 그 과목을 접근하는 선호도를 보게 되면 대부분 이 시험에서 당락을 결정하는 걸 보게 되면 대부분 무역 규범하고 영어에서 거의 결판나죠. 그래서 제1교시에서는 무역 규범이 이제 가장 어려운 과목이고, 그다음에 이제 2교시에서는 무역 영어가 어렵다 하는 것이 통설인데, 물론 개인차는 있어요. 어떤 사람은 또 규범이 좋고, 어떤 사람은 또 무역 영어가 또 재밌고 쉽다는 그런 분들이 있는데, 그런 개인상의 그런 편차는 있겠지만,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이런 합격의 당락을 좌우하는, 다시 말해서 꽈락에 가장 많이 나오는 과목이 무역 규범, 그리고 이제 무역 영어가 되겠어요. 자, 무역 영어 규범은 또 열심히 이제 공부하면 되겠지만은, 영어라는 것이 뭐 하루 이틀 만에 그 실력이 쌓이는 건 아니잖아요.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의 있게 봐야 될 것은 영어, 그러니까 나 영어를 참 못해. 그래서 어느 세월에 내가 영어를 배워가지고 이걸 준비하겠는가라고 해서 지레 겁먹는 분이 계시는데, 절대 그럴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은 바로 그냥 영어가 아니고 이렇게 무역 영어라고 앞에 이렇게 벌써 제한적인 내용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영어의 종합적인 것을 테스트한다면 굉장히 어렵겠지만은, 바로 여기서 테스트하는 무역 영어라는 것은 바로 영어가 이런 무역이라는 이러한 한계 속에 이렇게 들어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 출제되는 것도 무역에서 파생되는 용어라든지 또는 무역에서 사용되는 여러 가지 문장의 형태라든지 그런 것을 벗어날 수 없다는 그러한 전제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설령 내가 영어를 잘 모른다 하더라도 교재에서 제시하고 있는 그런 상용 구문이라든지, 그 다음에 어떤 서신의 패턴이라든지, 그 다음에 우리가 무역 관련 과목에서 파생되어 온 무역 용어, 즉 무역 영어에 대한 정의를 정확히 알고 있으면, 그거를 열심히 공부하시면은 영어에 대해서 실력이 낮은 학생이라 하더라도 또는 준비생이라 하더라도 충분히 무역 영어에 과락 없이 접근할 수 있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니까, 설령 내가 영어가 부족하다고 해서 지레 겁먹고 포기하는 그런 조급한 마음은 버리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국제무역사의 이제 합격률을 보게 되면은 한 10여 년 전에는 보통 이것이 한 15%에서 한 20% 됐어요. 10년 전, 10여 년 전. 그러니까 2000년도 한 중반쯤 되겠네요. 10여 년 전에는 이것이 15%에서 20% 정도의 이런 합격률을 가져갔어요. 굉장히 이제 어려운 시험이죠. 그래서 뭐 10명 쳐봐야 뭐 2명 붙고 뭐 1.5명 붙었다. 그래서 굉장히 어려웠는데,
자, 근데 이렇게 이제 어렵게 출제를 하다 보니까 어떤 또 폐단이 있게 되냐면은 사실 자격증이라는 것은 내가 어느 정도의 시간을 확보해가지고 공부를 했으면은 그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는 어떤 성취감, 즉 보람을 가져가야 되는데 너무 어렵게 되면은 내가 투입한 시간에 비해서 자격증을 따기가 힘들어지게 되니까 굉장히 어떤 절망감, 그런 무력감을 느끼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이것을 준비하는 응시생의 숫자가 굉장히 줄어들게 되고 줄어들게 되니까 근본적인 이런 자격증의 도입의 취지가 굉장히 무색해지게 되잖아요. 왜냐하면 기본적인 무역 실무 능력을 함량을 시켜서 바로 무역 실무에 적용할 수 있는 그런 인재를 양성하는 것이 목적인데 그렇게 기본적인 무역 업무를 테스트하는 것을 넘어서 가지고 너무 전문적인 것을 물어봐서 이렇게 합격률이 낮아지게 되면은 바로 원래의 도입 취지하고 상당히 퇴색이 된다. 그래서 이것을 다시 이제 조정을 했어요. 조정을 해가지고 지금은 한 20에서 한 30% 정도의 합격률이 나올 수 있도록 다시 이제 난이도가 조정이 되었는데 사실 뭐 난이도가 30% 올라갔다고 해서 만만한 시험은 절대 아니죠. 그죠? 10명에서 한 3명 정도가 붙게 되니까. 그리고 사실 개인적으로 봤을 때 난이도라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죠? 뭐 합격률이 뭐 90%, 99%가 됐다 하더라도 내가 떨어지면 난이도는 100%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건 별 의미가 없고. 그러나 어쨌든 난이도는 조정이 돼가지고 현재 20에서 30%가 되는데 간혹 가다가 20%가 밑으로 떨어진 경우도 있어요. 17에서 한 19% 정도가 나오는 경우도 있게 되는데 이것은 뭐 평균은 아니고 예외적으로 그렇게 되고 보통 시험에서 출제를 할 때 보통 20에서 한 30% 정도는 합격이 될 수 있게끔 그렇게 이제 출제를 하고 있죠. 자, 그다음에 지금 20에서 30%의 합격률을 100%를 봤을 때 이것을 100%를 봤을 때 그러면 점수대를 보게 되면 한 60에서 65점대 65점대가 거의 한 7, 80% 이것을 20에서 30%의 합격률을 100%로 봤을 때 이 중에서 한 70에서 80%의 합격률의 점수의 분포대를 보게 되면 한 60에서 65점대가 되겠어요. 이건 바로 뭐죠? 바로 거의 뭐 턱걸이를 붙는다 하는 얘기가 되겠는데 그만큼 시험이 좀 어렵다 하는 것을 이제 반증하는 이제 수치가 되겠는데 그런데 우리 자격증이라는 것은 어때요? 일단 따고 봐야 되죠. 이유가 필요 없어요. 무조건 따고 봐야 되겠어요. 내가 그것을 얼마큼 아느냐 모르는 걸 떠나서 1차적인 목표는 자격증을 취득하는 것이 목표이기 때문에 60점이 됐던 그다음에 뭐 65점이 됐던 따는 것이 우선 중요한 사항이 되었고요. 그래서 간혹 가다가 나는 진짜 이 자격증의 취지에 맞는 그런 실력을 갖춰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이것을 100점을 목표로 하는 이런 사람도 있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은 물론 그렇게 공부하면 좋겠지만은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상당히 시간도 많이 걸리게 되고 또 그렇게 배웠다고 해서 그것을 100%또 무역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느냐 그건 또 별개의 얘기가 되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게 되면 상당히 비효율성이 있게 되니까 보통 한 70, 내가 지금 득점하고자 하는 목표를 한 70에서 한 80점, 70에서 한 80점 정도는 내가 취득을 해야 되겠다라고 목표를 세워서 공부를 하게 되면 최종적으로 합격하는 그 점수의 분포도는 60점에서 한 65점대가 되겠죠. 왜냐하면 내가 지금 실제적으로 집에서 공부하고 그다음에 편안한 마음에서 뭐 모의고사 같은 거 또는 기출 문제를 풀어보게 되면 70에서 80점대가 나온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시험장에 가보게 되면 시험장 자체의 분위기라는 게 있잖아요, 그죠? 바짝 쫄잖아요, 그죠? 쫄아가지고 그리고 또 굉장히 압박감이 이제 심하기 때문에 자기 실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경우가 되게 많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자신이 7, 80점대를 목표로 하고 그렇게 또 출제가 됐다 하더라도 보통 나오는 것은 한 65점대가 보통 자기가 평균적으로 나오는 점수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난이도를 이제 보게 되면은 뭐 그런 분들이 많아요. 난이도를 보게 되면 지금까지의 배웠던 것이 전부 다 무효가 될 정도로 요번에 내가 신 시험은 굉장히 어려웠다. 그리고 뭐 새로운 패턴이 다 나왔다. 그래서 뭐 기존의 학습 방법으로 해서는 소용이 없다. 이런 말을 하는 그 후기라든지 또는 그런 말을 하는 학생들이나 이제 응시생이 있게 되는데 그것은 절대적으로 잘못된 표현이 되겠어요. 왜냐하면 무역이라는 것이 거의 뭐 수백 년에 걸쳐서 이루어진 관습적이고
그죠? 그다음에 국제적으로 이미 합의가 되어 있는 거래 패턴을 바탕으로 해서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이 뭐 한꺼번에 막 뒤집어져 하루아침에 어떤 법령이라든지 그다음에 관습이라든지 그런 것이 다 바뀌어 가지고 할 수 있는 것이 절대 아니죠. 그래서 보통에서 출제가 다 되었는데 그것을 약간 좀 새롭게 다듬고 그다음에 응용이 되고 그다음에 출제가 안 됐던 부분을 몇 개를 이제 선보여서 그러한 것을 대하지 않았던, 다시 말해서 달달달달 외우기식으로 준비했던 학생들의 눈에서 봤을 때는 굉장히 생경하고 좀 낯설죠. 그래서 지금까지 배웠던 어떤 지금까지 해왔던 학습 방법을 하게 되면 뭐 절대 필패다, 절대 딸 수 없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좀 과장해서 말을 하게 되는데, 보통 그런 말을 하는 응시생의 거의 대부분은 어떤 학습법을 보이냐면은 대부분 이해를 잘 하지 않고 달달달달 외워가지고 자격증을 준비하는 사람들의 거의 대부분은 똑같은 소리를 하게 되죠. 야, 그전보다 난이도가 굉장히 올라갔다. 근데 그건 절대 아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한 60에서 65점대가 보통 한 70에서 80%를 차지한다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아까 말씀드린 100점대를 목표로 하면 굉장히 이제 비효율적이라고 했어요. 그죠? 그래서 한 7, 80점대를 목표로 하시면 딱 되겠는데, 설령 60점에 합격을 했다고 해서 무슨 100점을 맞은 사람보다 실력이 훨씬 떨어진다든지, 그 다음에 100점을 맞았다고 해서 60점 맞은 사람보다 훨씬 뭐 실력이 좋다든지 그런 건 또 아니죠. 그것을 실제적으로 또 업무에 적용하는 것은 또 별개의 문제가 되겠어요. 다시 말해서 우리 속칭 말하게 되는 일머리, 그 다음에 또 공부머리라는 게 또 있으니까 그것이 절대적인 기준은 안 되겠고, 그 다음에 설령 내가 60점에 맞았다고 해서 내가 자격증을 탁 받았는데 그 자격증 상에 보게 되면 상기인은 합격자 800명 중에서 799등으로 평균 60점을 취득하였기에 이에 이 자격증을 수여함, 이런 거 절대 없단 말이에요. 그죠? 자, 석차도 안 나오고 그 다음에 점수도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일단 자격증을 취득하는 것에 최대 목적을 두고 가장 효율적으로 접근을 하셔야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이 처음에 국제무역사가 도입되게 된 배경은 현직에 있는 무역 관련 종사자들의 무역 업무를 증진시키기 위해서 도입된 것이 바로 그 취지였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이 굉장히 외부적으로 아주 각 기업체에서 이러한 자격증의 보유자를 선호한다는 그런 것들이 아주 긍정적으로 많이 작용을 해가지고 많은 이제 대학생들이 여기에 이제 응시를 하게 되는데, 그 지금 응시생의 이제 패턴을 보게 되면 숫자를 보게 되면 보통 학생하고 직장인 그리고 기타 어떤 이직을 하거나 전직을 하려고 준비하는 사람들까지, 그다음에 이제 현재 어떤 직장을 구하지 못한 그런 상태를 봤을 때 학생과 직장인의 비율이 한 7대3의 비율 돼요. 7대3. 어떤 때는 심한 경우는 뭐 8대2의 비율을 보이고 있는데, 참 재미있게도 보게 되면 합격률의 패턴도 같아요. 그죠? 전체 합격생의 비율을 보게 되면 학생도 한 70에서 80%의 합격률을 보이게 되고, 직장도 역시 마찬가지로 뭐 20에서 한 30%의 이런 합격률을 보이고 있어요. 근데 그러면은 우리가 봤을 때는 무역 실무를 하고 있는 직장인들이 학생보다 훨씬 월등한 지식을 갖고 있을 것인데 왜 학생들보다 이렇게 합격률이 저조할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것은 크게 두 가지가 있죠. 먼저 학생들하고 이제 비교를 하게 되면 우리 학생들의 직업은 뭐예요? 학생들의 직업은 공부하는 거잖아요. 그죠? 뭐 이유가 어떻든 간에 학생의 가장 큰 덕목은 공부를 열심히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바로 다른 거는 신경 쓸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물론 개인적으로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공부할 시간을 다 확보하지 못하는 그런 학생들도 있겠지만 기본적인 덕목은 공부를 잘하는 것이죠. 그래서 공부할 시간을 많이 확보를 하게 되고, 그다음에 국제무역사 시험을 보게 되면 시험 일정을 보게 되면 보통 매년 2월에서 8월 정도에 이렇게 시작을 하게 되는데, 그러면 2월달 앞에 8월달 앞에는 뭐예요? 전부 다 뭐죠? 전부 다 방학이죠. 방학이 있기 때문에 바로 학생들은 공부를 할 수 있는 절대적인 시간을 확보하기가 굉장히 유리하죠. 자, 그러나 직장인 같은 경우를 보게 되면은 절대적으로 공부를 할 수 있는 학습의 절대량을 확보하기가 절대적으로 어렵죠. 왜냐하면 자신의 의지대로 이렇게 스케줄을 잡아가지고 공부를 할 수가 없게 돼요. 사당이 아니니까. 그래서 자, 오늘은 집에 일찍 가가지고 제대로 공부 좀 해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먹게 되면 갑자기 회식이 생긴다든지, 그다음에 어떤 거래처가 방문을 한다든지, 그다음에 회사에 어떤 급박한 사태가 발생한다든지, 그래서 또 야근을 하게 되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또 변수가 이제 돌발 변수가 생겨가지고 자기 의지대로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그 주말에 해야지 하고 주말에 생각하면 주말이 또 나를 그냥 놔두겠어요. 또 주말에는 또 여러 가지 또 경주사가 있을 것이고 기타 주말에 시간을 확보할 수 없는 시간도 되게 많단 말이에요. 그다음에 그러면 아무런 외부적인 스케줄이 없다. 그래서 야 이번 주말에는 내가 진짜 머리 싸매고 공부 열심히 해야지 하고 마음을 먹었지만 또 주말에 또 가족들이 가만 안 있잖아요. 그죠? 기혼자 같은 경우는 어때요? 아우 사랑하는 우리 여보님 일주일 동안 고생을 많이 하셨죠. 그래서 우리가 사랑하는 남편님을 지금까지 못 봤답니다. 그러니까 자, 주말은 가족과 함께 하세요. 그래서 우리 한번 놀이동산 한번 가시죠. 우리 사랑하는 아기들하고 그래가지고 또 어떻게 돼요? 또 가족과의 그런 또 즐거운 시간을 갖기 위해서 할 수 없이 또 그런 시간을 또 할애를 해야 되니까 직장인들이 학생들에 비해서 이렇게 학습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하기가 절대적으로 부족해요. 그것이 가장 큰 이유가 되겠고요. 그다음에 또 두 번째는 바로 이러한 시험을 접근하는 자세가 되겠는데 자 우리가 어떤 결과를 내는 것이 O라고 칩시다. O. 어떤 결과를 요구하는 것이 5인데 자 그러면 5라는 것을 접근하기 위해서는 앞에 단계가 있죠. 1, 2, 3, 4라는 이러한 단계가 절차가 있게 되는데 우리 현업에서는 즉 기업체에서는 이러한 절차라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바로 5라는 결과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죠. 중요한 거. 그래서 뭐 4, 2, 3, 1의 방식으로 왔던 그다음에 2, 3, 1, 4의 방식으로 왔던 간에 5를 도출하는 그 결과가 가장 신속하고 합리적이고 그 다음에 효율적으로 이루어졌다라면 이러한 절차는 무시해도 괜찮다 하는 것이 바로 어떤 업무의 효율성을 또는 생산성을 강조하게 되는 기업의 패턴이 되겠어요. 자, 그러나 국제무역사에서 물어보는 이러한 절차는 이러한 결과를 묻는 것이 아니고 바로 5라는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서는 1, 2, 3, 4의 절차를 거쳐야 되는 이러한 과정, 순서를 이제 테스트하기 때문에 바로 업무의 효율성을 중시하게 되는 기업체에서 실제 업무를 담당하는 이런 업무 담당자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런 것이 좀 더 이런 것이 이제 많이 뭐랄까요 업무하고 실제 일원하고의 미스매치 동기화가 안 되는 거죠. 괴리 현상 때문에 바로 이런 이론적인 것을 이제 많이 물어보게 되는 테스트에 있어서는 직장인들이 이제 조금 이제 불리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 그다음에 또 일단 자격증을 따기로 마음을 먹었으면 자, 일단 여러분들이 지금 이 강의를 듣고 있다는 것은 자격증에 대해서 관심도 있고 그래서 한번 취득을 해볼까라는 생각을 이제 하고 계시는데 일단 자격증을 따겠다고 도전하겠다고 마음을 먹었으면 무조건 올인하셔야 됩니다. 무조건 올인. 왜냐하면은 이것을 준비하면서 보통 뭐 2달에서 한 3개월 정도는 잡고 열심히 이제 공부를 하셔야 되는데 이것을 제대로 공부하지 않게 되면은 지금 2달이나 3개월이라는 시간을 또 허비하게 되고 그다음에 또 건성건성 공부하고 요번에 안 되면 또 다음에 하지 하고 자꾸 미루게 되면은 처음에 시작할 때의 동기부여 그 강력한 의지라는 것이 점점 퇴색이 돼 가지고 나중에 다시 공부를 할 때는 엄청난 에너지가 이제 소비가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또 굉장히 그 시험에 대한 동기부여도 약해지게 되고 그다음에 상당히 무기력해져 가지고 시험을 치게 될 의욕이 자꾸 사라지게 되죠. 그러니까 일단 공부를 하기로 맘먹었으면 자신의 역량을 총체적으로 투입을 해 가지고 단판에 딴다라는 이런 불굴의 의지로 도전을 하셔야 되겠어요. 자, 그다음에 국제무역사 과목이 방대하긴 하지만은 이것을 가장 효율적으로 공부하는 순서를 보게 되면 자 제일 먼저 무역에 대해서 가장 기본적인 것을 다루고 있는 무역 계약을 먼저 공부하시고 자 그다음에 무역 결제 자 그다음에 무역 결제가 끝나고 나면 그 사이에 무역 영어를 하시면서 아울러서 무역 규범을 공부하는 것이 좋겠어요. 지금 시험에 보게 되면 1교시에 무역 규범이 있다 해가지고 바로 무역 규범을 배우시는 분이 계시는데 그렇게 되면 굉장히 비효율적인 학습 방법이 되겠어요. 왜냐하면 무역 규범에 있는 대무역법하고 관세법은 바로 무역의 처음과 끝이에요. 왜냐하면 이런
관세법이라든지 대응보호법을 제대로 검토하지 않고 어떤 물품을 수입을 했다가는 이러한 법령에서 어떤 승인을 요한다든지 또는 허가사항이 필요한데 그것을 모르고 갖고 왔다가 그러한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게 되면은 또 수입 통관이 안 되게 되고 그러면 굉장히 경제적으로 엄청난 또 손실을 보게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 수출도 되겠어요, 그죠? 또 수출을 함에 있어서 여러 가지 법령 사항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해 가지고 수출이 막 지연이 된다든지 그래서 각종 또 클레임의 또 원인이 될 수 있고 그래서 무역 규범은 이 무역 계약과 무역 결제를 전부 다 감싸고 있으면서 각각의 적용이 되는 분야이기 때문에 무역 규범은 가장 기본이 되고 있는 무역 계약 그러면 무역 결제가 다 끝나야지만이 바로 무역 규범을 이해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이 되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무역 규범을 먼저 접근하지 마시고 무역에 대해서 전반적인 기본적인 사항을 다루고 있는 무역 계약을 제일 먼저 하시고 그다음에 무역 결제, 무역 용어에 순차적으로 접근하시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 학습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이렇게 해서요 전체적으로 국제무역사의 도입 배경, 그다음에 학적 전략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저는 메인 강의에서 여러분을 즐거운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